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7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게 관세 전쟁을 확 트럼프가 펼치더니 확 좁혀지고 1대1 싸움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관세 얘기만 하더니 자꾸 이제 기술 규제까지 들고 나오고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또 이게 관세율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게 따라잡기가 힘든데 네.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진짜 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국가들에게도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 상호 관세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90일간 어쨌건 유예를 해주고 개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은 중국은 굽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버팅기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중국한테는 계속 이 고유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중국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점점 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도 자존심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점점 높은 관세 갖다 매기고 있죠. 뭐 잠시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처음에는 뭐 125% 매긴다고 그랬다가 어젠가요? 보니까 또 200 몇십 % 매기겠다고 미국이 중국한테 막 얘기하고. 네, 뭐 이게 이게 정확한 사실이 어떤 거예요? 이게 2월 달에는 원래 10% 보편 관세로 출발했다가 거기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거기서 10% 20% 얹었다가 3월 달에는 또 거기에 기본율을 갖다가 10%또 얹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는 125%를 얹어버려 갖고 이제 총 145%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 백악관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새 여기에 또 100%가 더 붙었어요. 더 붙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매기겠다고 하니까 어느새 245%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중국도 네, 중국도 관세한 거죠. 계속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어갖고 이것도 뭐 3월달에는 이 뭐 30몇 %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4월달에 이 상호관세가 나오니 84%에서 125% 올리겠다. 우리도 동등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240%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다는 게. 이거는 뭐 사실상 수입을 막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 관세를 내고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세율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지금 통관시킬 수입업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키면은 막 관세 물건값의 한 3배를 2.5배 막 이렇게 관세를 내야 되는데 네. 한 달 지나면 또 이게 0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냥 이 선적을 정지시키고 지금 뭐 상황을 보는 상황이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심지어 우편물 수출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역이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이제는 이 중국이 그래도 계속 굽힐 생각이 없으니까 점점 이 기술 수출 규제로 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핫 이슈가 됐던 것이 아무래도 이 중국이 막대한 양을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또 중국에서 거꾸로 이 미국으로 막대한 양을 수출하고 있는 각종 전자제품의 세율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에서 뭔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아이폰을 거의 생산을 해갖고 들어오는 것, 그밖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 생산되는 게 미국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당분간 좀 그래도 세금을 유예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갖고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또 아주 희망적인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직접 이 트럼프의 집인 마라락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미국에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테니까 이거 칩 수출 규제를 갖다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지난 주말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가 하나는 애플의 스마트폰은 빼주겠다, 예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왜 아이폰 300만 원 된다, 400만 원 된다, 뭐 그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재기 열풍이 막 불고 그래서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자제품은 일단 예외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자제품 전체입니까? 네네. 그리고 AI 칩도 예외로 해줄 것처럼
네, 뭐 얘기했다는 보도가 기존에 나왔다는 수출 규제가 거죠. 있었죠. 최신 뭐 H100, H200 같은 하이엔드 이 모델들은 지금도 수출이 안 됐는데 그거보다 사양을 조금 낮춘 H20 같은 칩들은 그래도 계속 수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거에 대한 제재 카드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젠슨 왕이 직접 트럼프와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그거는 막았다라는 뉴스가 그건 수출 규제. 네,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곧장 그런 적 없는데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한다고 또 발표해 버려갖고 이게 또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죠. 그거는 발표를 한 겁니까? 네, 수출 규제 시작한 건 아니고. 아니요, 이미 지난주에 통보가 됐고 그걸 갖다가 지난 4월 11일에 이제 완전히 지난 며칠 전에 그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도 우리가 정부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한 거죠. 시인을 그러면서 한 이게 거고. 즉시 적용이 돼갖고 지금 수출 규제가 곧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 주가 빠지는 거. 네, 그래서 뭐 어저께 그 소식이 나온 다음에 어제 주가가 6.8%가 또 빠졌죠. 그래갖고 또 다시 원래 엔비디아 주가가 $100 밑으로 내려가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갖고 다시 이제는 한 $120 쪽으로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주저앉아갖고 어제 $100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반발 매수세 때문에 한 $105까지 올라갔긴 합니다만은 이거 다시 엔비디아가 $100 밑으로 내려갈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당장 여기서 H20을 갖다가 H20을 아예 수출 못하게 한 건 아니고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허가를 갖다가 내줄 상황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중대한 사항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한 분기 동안에 손실이 약 한 $55억,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 중국향 매출이. 8조 원. 네. 크다. 이게 최근에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중국 빅테크들이 이미 작년부터 엔비디아 칩 사재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기세를 되게 올렸거든요. 진짜 수출길 이제 수입 경로가 막히기 전에 빨리 지금 다 사두자. 사두자 해갖고 주문이 더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한꺼번에 무산이 되면서 지금 분기당 $55억 니까 올해 상당한 이 감소가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금방 현실화될 이 매출 감소이기 때문에 주가도 큰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 매출이 줄면 엔비디아의 후방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매출을 줄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엔비디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엔비디아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HBM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사실 다른 PC향 이런 메모리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이런 HBM 같은 게 AI 가속기용으로 큰 이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덕을 봤는데 뭐 그런 쪽 그래서 전방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당연히 뭐 후방 쪽에서 이거 갖고 그 서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쪽도 당연히 어느 정도 타격이 있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반도체 업계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기업인데 잘 안 알려져 있다고 ASML 소개 한번 해주셨었는데 네네. 반도체 장비 거기도 그럼 타격이 오나요? 네, ASML에도 영향이 가죠. ASML이 안 그래도 이번 주 초에 분기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를 갖다가 내세웠는데 여기서 지금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그래서 다음 분기는 좀 매출이 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ASML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근데 ASML 쪽에서의 주가 하락 요인은 이 TSMC 쪽보다는 아무래도 삼성과 인텔 쪽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삼성과 인텔이 여러 수요 부진 그리고 최근에 수요 문제들 때문에 이 ASML 기계를 어마어마하게 입도선매했지만은 제대로 못 써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팹이 잘 안 돌아가서 ASML 추가 주문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삼성과 인텔이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ASML의 이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의 가장 3대 고객이 인텔, 삼성, TSMC인데 TSMC는 엔비디아 걸 받아다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TSMC는 여전히 뭐 수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과 인텔 쪽에서 아무래도 요즘 팹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꺾이면서 그 ASML도 큰 타격이 가고 있죠. 근데 뭐 이게 한마디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이런 수요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 쪽 AI 가속기 수요마저 지금 침체가 되면은 이제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인 타격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 가지고 막 펀치를 날렸는데 반격이 보복 관세로 들어오니까 이거 관세만 말고 우리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기술 규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기싸움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어떻게든 빨리 중국이 그 좀 숙이고 뭔가 전향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이 자꾸 카운터 펀치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비관세적인 수단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수출 규제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죠. 네. 중국이 뭐 저희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뭐 일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잘 알려진 가장 큰 무기는 히토류지 않습니까? 네. 히토류의 플러스에서 이미 이번 무역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자석까지 이제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히토류와 자석이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히토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자석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화이트보드나 그런 데 붙이는 자석도 네오디뮴 자석 이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의 자석들은 뭐 철, 코발트 같은 이런 금속으로 만들었지만은 여기 그런 네오디뮴 같은 히토류가 들어가면서 이 자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히토류들 갖다가 또 미량 첨가하면은 이 자석의 물성이 더더욱 좋아집니다.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극한 환경, 그러니까 극저온이나 극고온에서도 자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자석 갖고 만드는 게 모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되면서 거기 들어가는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밀 전자장비 이런 데도 사실 모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수용 여러 군수물자들에도 이 히토류를 쓴 그런 고성능 이 자석과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디 지금 관계가 되냐면은 드론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 같은 거 굉장히 작지만은 성능이 이거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런 소형 모터 기술이 다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또 중국이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드론 쪽에서의 수출 규제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드론 관련된 소부장, 소재 뭐 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전 세계 지금 DJI가 드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된 부품과 소재까지도 그런 카본 파이버 이런 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중국이 압도적인데 이런 거 지금 수출 규제에 들어가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드론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경제 전쟁 미중 사이에 점점 이게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안 풀리면은 엔비디아는 쉽지 않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에 엔비디아는 그래도 앞으로 한동안은 괜찮지 않겠냐 이런. 뭐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은 제가 뭐 그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 딥시크 쇼크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아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아직 엔비디아는 2, 3년은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엔비디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발 수요가 꺾이긴 하지만은 대신에 이 기회를 삼아서 그동안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이 그럼 주문을 넣겠죠.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각 이 선거 캠프들마다 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AI 거대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조 단위의 투자를 갖다가 뒷받침해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그게 반영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지금 마찬가지로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이 수요는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네, 다른 엔비디아 AI 칩을 살 것이다. 그 네. 소버린 AI라는 이름으로 하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뭐 AI 패권이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키라는 걸 이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쪽에서 이 중국발 수요를 대체해 주겠지만은 이게 한 뭐 2, 3년 지난 다음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 상황에 또 이런 배경이 중국이 뻣뻣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화웨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체 AI 칩들을 개발한 개발해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추론한 그런 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엔비디아 최신 칩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4, 5년 전 엔비디아 칩 성능이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량은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실력으로 이 4, 5년의 갭이면은 앞으로 또 4, 5년 지나면 그 갭이 한 2, 3년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이제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확 꺾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당분간 기업 실적은 좋겠지만은 주가는 확실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수요가 확 바뀌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 입장, 뭐 연금이나 그런 투자자들, 연기금 같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불안해서 이거 어디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워낙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 이럴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섹터인 줄로 생각하지 않았었죠, 우리는. 맞습니다. 반도체 뭐 이거 시장에 끌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냥 이게 시장 아닌 수요만 거예요. 생각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정부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참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막 서로 기술 규제를 하잖아요, 중국하고 미국. 이러면은 두 나라의 AI 기술이 사실은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지체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다른 나라들한테 약간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면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트레이닝 쪽과 이 상용화 쪽에 투입돼야 될 이런 인력과 자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 또 칩 국산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흠집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이런 다만 그 다른 국가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는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 양국이 완전히 그런 자원을 독점하면서 갖고 갔던 거에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럼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한국에도 공급 좀 많이 해주고 그동안 칩이 안 돌아갔던 국가들에게도 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 수준으로 봤을 때 역전의 기회가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따라잡을 만한 그런 틈은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면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슈퍼갑이어서 줄 서서 AI 칩 받아 가시려면 받아 가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우리는 마진도 이렇게 70%막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면 이제는 약간 이게 가서 칩을 좀 팔아야 되는 네네. 그런 슈퍼갑의 쪽에서 지위가 조금 낮아지는 조금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칩 구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 관련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그런 쪽에서 좀만 이 상황이 풀리면은 요즘 중국에서 많이 배운 것들도 있고 해서 네. 해볼만 하다라는 또 자신감이 우리나라도? 있거든. 네, 우리나라 뭐 AI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100% 그걸 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다시 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엔비디아는 마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마진율이. 네, 그 점에서는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투자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히려 이번 접근성을 봤을 때 이 하방 경직성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파도 타기 하는 네, 식으로는 네, 네, 네. 투자하기 괜찮은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네. 트럼프가 상호관세 쭉 발표하면서 사실 놀랐던 거 중에 하나는 뭐 중국도 그렇지만 베트남 네네.
좀 놀랐어요. 이거 너무 높은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대중전선이 핵심이면 왜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인 거는 이것도 중국 공격의 일환이었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지난 이미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중국이 호되게 막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우리가 우회 수출 경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때 확 커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때부터 이 생산 시설을 분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 곳이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상호관세 나온 세율에서 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49%, 46%를 때렸는데요. 거의 50%를.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만든 우회 생산 기지 때문입니다. 이게 통계로 잡히는 게 2018년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중국의 중국의 수출 국가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한 19.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14.7%까지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출액 자체가 준 게 아니라 그만큼을 동남아 생산 기지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9에서 14%를 줄었는데 이 5%는 아마 그 줄어든 게 아니고 베트남 수출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중국 자본이 베트남 가서 맞습니다. 투자해서 만든 게 미국으로 갔을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중국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맞아요. 이미 뭐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의 그런 이 엔고를 피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일의 전략을 갖다가 이제 중국도 같이 따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같은 동남아를 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 우방인 일본과 우리 한국에게도 큰 피해를 주겠지만은 어쨌건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우회 수출 거점까지도 다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때려잡는 대상,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대상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우리 순식간에 삼성전자도 돼버리고 지금 엄청 이것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안 그래도 있는데 반도체도 어려운데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까지 그래서 어려워지겠네요. 이걸 예외를 두겠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쪽이 3개월 동안 다시 유예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일단 이렇게 엄포를 놓고서 그 사이에 좀 더 정교하게 그 예외 품목들을 갖다가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크게 한번 질러보고 세세한 규정들 여기서 이거에 유탄을 받아서 혹시 우리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우방국 기업들이 과도한 피해 입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다듬는 이런 수순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전자제품 전체를 유예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모든 이 품목에 대해서 일단 유예가 됐고요. 중국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기 기본관세만 먹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전자제품도 이 희망적인 관측에서는 전자제품 자체를 다 이제 예외 품목으로 빼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아직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그러진 않을 거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다시 잡아갖고 매기긴 할 거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스마트폰 같은 품목들은 통으로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지금 뭐 없앤 건 아니고 유예니까 또 다시 또 들여올 여지가 상당히 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자제품은 아예 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로비가 들어가고 있죠. 기대하고 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그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유예해 준 거잖아요. 근데 또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 3국을 갖다가 방문하고 있죠. 말레이시아는 우회 수출 기지도 중요합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자체가 사실 요즘 반도체 수출이 이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요? 네.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한 건가요? 말레이시아 원래 뭐 치보나 그런 책들 보시면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반도체 생산 기지로 유명했었고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왜 우리 한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PC의 CPU 같은 부품들 보면은 말레이시아 생산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이런 팹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뭐 다른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갖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반도체 이 뭐 자체 설계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생산 능력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왜 말레이시아의 요 해안가 인도양 쪽 해안가 보면은 페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메카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또 이런 쪽에 생산된 반도체가 많이 미국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통으로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때렸는데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산업 일으켜 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통으로 때려 잡으니까 지금 굉장히 뿔이 난 상황이니까 시진핑이 이럴 때 이 불만 있는 국가들을 우리 중국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지금 이 포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죠? 중국이 동남아 가서 예컨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동남아 입장에서는 결국에 수출 시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 뭐 설린 우호 관계 원래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전쟁도 많이 하고 또 베트남도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입장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그게 커갖고 그동안 미국 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미국이 그동안 계속 해온 것이 우리가 수출 시장을 열어줄 테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는 건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걸 딱 닫아버리니까 반대로 중국에서 과거는 있고 우리가 너네들의 수출 시장으로 역할을 해주면서 너네의 경제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 같이 갈 테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지금 이런 쪽으로 자꾸 유인을 하는 거죠. 그 베트남 친구들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엄청나죠. 저는 그 베트남 경제학자 친구 한 명 있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베트남이 작은 나라 같아 보이지만 세 개 나라를 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죠. 중국도 이겼고 초강대 미국도 이겼고 다- 프랑스도 이겼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존심도 강하고 인구도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청년 인구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는 뜨는 해다. 사실 뭐 한국, 일본, 중국 다 이제 인구 감소로 좀 있으면 맞아요. 시달릴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는 아직 팔팔하다 그런 우리가 미래다라는 자존심도 지금 굉장히 강하죠. 평균 연령이 뭐 30대 초반 뭐 그렇더라고요. 네, 베트남 사업하시는 분들 실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아직 베트남은 우리 옛날 한 80년대, 90년대 그 역동성이 보인다. 네네네. 그래서 미래는 베트남이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지금 베트남이 이런 뭐 삼성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제품들의 생산 기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조업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노하우와 지식을 쌓아 나간다. 그래서 참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로를 갖다가 트럼프가 지금 끊겠다고 나섰으니까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49%, 46% 이러면은 아예 팔지 말란 얘기죠, 이것도. 거의 그럼요. 네. 거의 그런 얘기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충수 아니에요?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 동남아를 중국의 통째로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저도 그렇게 있잖아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동남아를 앞으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 트럼프가 진짜 생각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교한 대중 전략을 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동남아는 지금 뭐 과거 민주당 정권 오바마 그때부터 굉장히 역할 분담을 정교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로 자임하고 나선 것이 바로 아베 전 총리였죠. 일본에. 네. 아무래도 일본이 그동안 동남아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맞아요. 일본이 그때 딱 아베가 내세운 게 우리가 나서서 이 인도부터 이 동남아 이 일본을 다 잇는 이 대중 포위망을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를 믿고서 이 동남아 전략을 갖다가 미국이 잘 뒷받침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거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걸 용인해 온 것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 판을 확 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남아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게
특별히 진 빚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이나 뭐 우리는 6.25 전쟁의 그런 파병 도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미국에게 좀 그래도 좀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들이 네, 있는데 뭐 원조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 있죠. 네. 근데 동남아는 그렇게까지 감정은 없거든요. 네. 오히려 베트남처럼 옛날에 전쟁을 오히려 했으면 했지. 전쟁을 한 거죠. 네, 오히려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원한을 잊고서 너네랑 잘 지내기로 큰 대국적 결단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라는 지금 오히려 감정도 있는 것 네. 같고요. 다른 나라들도 뭐 그렇게까지 미국에게 우린 빚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곤란하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친미 블록에서 자꾸 지금 떨어져 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좀 달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 못하면은 그래서 동남아가 진짜 중국의 안방이 돼버리면은 이거 대중 전략 세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EU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간략하게 조금 EU 분위기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유럽도 네. 만만치는 않았는데 네. 한동안은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주신 게 네. 유럽 군도 창설하고 뭐 독자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 이 전쟁에서 EU의 역할도 그리고 EU와 영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하고 따로. 네. 예, 근데 지금 일단 EU 전체가 유럽 전체가 사실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 그래서 지금 유럽 자강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마다 지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은 이번에 크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호관세를 갖다가 면제받은 몇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죠. 그래요? 아유 젤렌스키 찾아갔을 때 막 스타머 이 총리가 막 맞습니다. 환대하고 왕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맞습니다. 뭐 왕실까지 나서갖고 막 이제 비 맞춰주니까 기분이 좀 그랬는데, 좋았는지. 근데 트럼프 괜찮나요? 그 젤렌스키를 그렇게 환대를 했던 영국을 트럼프가 앙심을 안 품었나 보네요. 그리고 또 뭐 기분도 좋게 해주고 또 사실 영국과는 교육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만 보면은 경상 수지 말고 상품 수지만 보면은 미국이 흑자입니다. 미국 쪽이.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은 우리한테 뭐 크게 그렇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좋은 친구로 기분도 이렇게 잘 맞춰주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방침이 선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일단 이 폭풍은 좀 피해가고 요걸 이용을 해갖고 지금 EU와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이후로 EU와 이게 관계 정상화가 약간 좀 더디고 있었는데 어쨌건 영국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앞으로 유럽 중심의 안보 체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갖고 다시 EU와의 교역 여러 가지 조건도 다시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영국은 딱 미국과 EU 사이에서 이 중간 가교 역할로 지금 굉장히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려는 이런 지금 판을 짜고 있고요. 네. 비슷한 역할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요? 네. 이탈리아는 지금 멜로니 총리가 네네네. 굉장히 그 트럼프랑 사이가 좋습니다. 거기도 강경 보수잖아요. 네, 원래 강경 보수로 추진해갖고 이 생각 참 바른 총리구만 그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치 이민자는 이거 이민자들은 다 맞겠다고 하고 맞겠다 그런 이런 거죠. 것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이 감정이 좋았는데 이번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멜로니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EU 입장에서 다른 껄끄러운 국가들에 비해서 이 멜로니 총리가 나서갖고 어쨌건 좀 딜을 해보려는 그래서 지금 EU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제로 투 제로로 하자. 서로 상호 관세 다 폐지해갖고 그냥 EU랑은 사이좋게 지내자. 어차피 너네 중국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랑은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와 대조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영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겠네. 아니 근데 일단은 독일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관세인데 독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제조업 수출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일도 지금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독일의 주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네네네. 지금 밸류 체인을 보면은 되게 다
이 독일에 생산된 부품을 갖다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복잡하게 밸류체인을 꽈놨는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지금 독일에 그래서 이 관세 부담 때문에 독일도 지금 뭐 일테면 벤츠 같은 경우는 A 클래스나 이 정도의 낮은 저사양 차량들은 지금 통과를 일단 못 하고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지금 독일이 세워놓은 계획이 사실은 지금 다 꼬이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의 그 전에 대전략이라는 것이 러시아로부터는 싼 에너지를 공급받고 네. 그리고 미국과는 그렇게 상호 연계된 공급망을 해갖고 안정적인 우리 판로를 제조업 판로를 갖다가 개척하고 또 이제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를 잘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그거였는데 아니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끊겼죠. 중국은 지금 미중에 이 박터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또 경쟁력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다 밀어내갖고 맞아요. 거기서도 지금 꼬이고 중국 있고. 전기차 때문에 독일 그 기업들 난리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지금 그 기업들. 상황인데다가 미국과도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지금 독일은 아주 삼중고로 아주 지금 난립니다. 독일은 지금 이게 그래서 모든 이 판을 다시 짜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 또 독일은 연정 구성에 겨우 합의한 상태에서 여전히 아직 내각 조각은 안 되고 이번에 저기 네 김인기사 김인기사 보수 연합으로 쪽이랑 갔죠. 3인당이랑 이제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김인기사 보수 쪽이 이겼는데 압승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독일에 대한 극우 정당 쪽이 크게 됨으로써 지금 극우 쪽이랑은 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3인당 쪽이랑 다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또 트럼프 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계속 AFD 그 독일 극우 정당 맞습니다, 계속 지금.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독일이 아주 그래서 난감합니다. 제조업의 그런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 플러스 이제 안보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국방비 늘려야 되는 거, 쓸 돈은 여러 군데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정부는 빨리 구성이 안 되고 이래저래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 뭐 프랑스도 프랑스. 근데 또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막 엄청 강하게 나오면서 본인들이 유럽을 이제 주도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는 군사적으로 언제나 그렇고. 그런 이제 골목대장 스타일로 해왔죠.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마크롱은 오히려 이거 근데 마크롱은 좀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마크롱은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난 트럼프 뭐 올 겨울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거의 20%가 깨지냐 마느냐 갖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총선에서도 별로 이게 안 좋고. 근데 이번에 오히려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서 이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뭐 지금도 나치 독일 치하 있었을 거다 막 그런 비아냥이나 듣고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황당하죠. 야 우리가 도와줘서 너네가 독립한 건데 영국으로부터 막 이런 얘기 그래갖고 이번에 마크롱이 강하게 나오니까 지지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30% 중반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크롱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 독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유럽의 이 길을 구축해 보자라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확대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판을 갖다가 미국과의 완전 갈라서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건 우리도 할 말 하는 그러면서 원래 EU의 출범 자체가 우리 너무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독자적인 유럽 세력을 유럽 합중국을 만들자는 그 이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밀고 가려는 추동력이 이제 생긴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남아 베트남 같은 나라가 오히려 지금까지 사실상 친미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흐름을 되돌려서 친중 국가가 될 수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EU 국가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자. 이렇게 되면 요즘 뭐. 그게 유럽 내에서 여러 가지 디베이트, 중요한 토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너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너네 적과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큰 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EU 쪽에다 여러 가지 경로로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EU가 연대를 해서 자유무역의 블록을 갖다가 새로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던지는 것 같은데 EU는 근데 동남아랑 입지가 생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동남아는 수출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할지 모르겠지만은 EU 입장에서는 덕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업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EU와 중국의 관계는 이미 경합의 관계로 갔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까도 얘기 나온 전기차, 뭐 이제 앞으로 그린 인더스트리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중국의 이 기술력과 압도적인 이 생태계의 이 힘으로 인해서 유럽이 내세우고 있던 미래 친환경 사업이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전기차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이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혹해갖고 중국과 또 우호적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우리도 뭐 트럼프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중국의 이 침입으로부터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얘기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용을 좀 해야 된다. 오히려 그거에 편승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너무 세게 때리니까 EU가 약간의 그 중국에 대해서 장벽을 쌓는 것 정도는 티가 안 나고 시진핑도 세게 받아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EU는 중국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전략 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가져가도 크게 당하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보호주의적으로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뭐라고 못할 중국이 뭐라고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그 유럽에서도 이른바 그 테시알, 테무 수인 알리 이게 많이 퍼져 있나요? 요즘 보면은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도 이 중국 직구에 요즘 맞들이고 있어갖고 원래 이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요즘도 뭐 알리, 테무 직구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간 데가 이제 남미 쪽이 그거에 맛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유럽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전면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게 위협을 갖다가 상당히 유럽에서 느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런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다른 나라로 지금 덤핑을 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런 기초 산업들을 다 고사시키고 있다. 이 위협이 지금 더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잉 공급 논란이죠. 오버 커패시티. 중국의 오버캐파가 그나마 지금은 우회 수출로도 경로를 잡았었는데 지금 우회 수출 경로까지 막겠다고 트럼프가 전화리니 이제는 뭐 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더라도 메이드 인 동남아 제품까지도 이제 밀려올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중 대결이지만 또 유럽은 독자적으로 어떤 하나의 덩어리 블럭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걸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웠어. 승패가 다 패자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사실 결국 뭐 전쟁이 작게 일어나면은 뭐 승자와 패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재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수많은 국가들이 있겠지만은 전쟁이 크게 나면 세계 대전급으로 번지면은 사실상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은 몰리지 않습니까? 확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가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자존심 대결이 점점 심해져서 확전이 심해지면은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디서 멈추느냐가 중요한데 이거의 의지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주변 월스트리트라든가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팀쿡 같은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뜯어말리려고 제발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백악관의 매파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어느 선에서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중국도 요즘 계속 나오는 것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마냥 자존심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당연히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점은 역시 90일간 유예해 놓은 이 유예 시점이 끝난 입장에서 그 시점에 어디까지 개별 뭐 협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상호 관세율이 어느 정도에서 정착이 되느냐. 일단 그게 레퍼런스가 한번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잡히면은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한 뭐 2배 정도 선에서 그럼 기준선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에서 중국과도 협상 목표를 잡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때부터는 뭔가 물밑 접촉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게 또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 한 6개월에서 그리고 길면 한 1년 정도. 그리고 그 전에 또 얘기 나오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양측이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 규제 같은 이런 카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몇 달 동안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6개월, 1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게 다 고갈되면서 양쪽이 다 타격이 진짜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공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까지 가면은 서로가 너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 타임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 관세 전쟁의 끝은 어딜까? 또 앞쪽에 짚어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운명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하고요. 그래서 최승병 박사와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